예스티인데요. 네. 예스티 주가가 소개시켜 주신 이후로 거의 20% 이상 올랐습니다. 20%만 오른 게 아니라요. 어, 제가 그때 이제 음, 막 방송한 네. 날 하고 그 다음 날 주가가 9,200원 했었거든요. 9,200원이죠. 그러니까 뭐 한 지금 30% 12,000원. 이상 올란 거죠. 그러네요. 30% 올랐네요. 와. 30%도 넘게 올랐습니다. 와. 뭐 이제 뭐 많이 번 사람 한 40% 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네. 뭐 그때 맨 이유를 처음에 설명해 주셨죠. 방송할 때 네. 1년간의 일기를 써나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1년에 한번 일기를 써보자.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는 늘 주식 투자를 해갖고 1년 했더니 손해봤더라. 1년, 보통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 했더니 이익을 받더라가 있다. 근데 나는 1년을 투자를 해갖고 손해보면 손해본 줄 알았더니 1년간의 일기가 다음 투자를 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굉장히 그 스승 역할을 해서 오늘 난 21년을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면서 네.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여기 와서 한다 그랬는데 만약 1년을 분석을 한다면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됐기니까 제가 1년을 분석한다 그랬을까요? 10배. 그렇죠. 진짜요? 그것은 적은 수치고 어.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서는 10배 정도는 적은데 뭐 1년을 지나서 마이너스 10%가 될지 네. 플러스 10%가 될지 그래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10배를 벌라는 마음으로 투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도 그런 꿈을 꾸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0%몇 프로 해갖고 뭐 신용 반대 매매까지 당해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고 1년에 이제 투자 일기를 써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천은 한 5만 원 정도 가면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5만 원도 엄청 높은데요. 와. 그러면은 또 한 2, 3주간에 어떤 소식이 좀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걸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환사채를요 200억을 예전에 2021년에 발행을 했었어요. 이 앞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콜옵션을 2023년 5월 14일 날 행사를 해서 100억을 소각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무린 캐피탈이 200억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환을 해달라고 전환 요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으로. 200억을. 예. 그리고 풋옵션을 행사하는 거 2022년 5월 14일부터 풋옵션이 행사 가능했어요. 근데 그때 주가는 뭐 7,000원, 8,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풋옵션 행사, 그 주가 그 전환가액이 11,034원인가 그였는데 누가 봐도 7,000원, 8,000원 풋옵션 행사해서 그냥 100억 가져온 게 낫지. 주식 전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행사를 해버리면 그냥 회사에서는 약간의 이자하고 해서 줘야죠. 줘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근데 그걸 안 받은 거죠. 안 한 거죠. 행사를 안 한 거죠. 무린 캐피탈은 내가 손해볼 거 빤히 알면서. 그잖아요. 그래갖고 2023년 5월 14일까지 왔어요. 그러면 5월 14일 이전에 언제든지 콜옵션 행사하기 전에 주식 전환 청구를 하면 주식을 200억 전환해줘야 되거든요. 오를 뻔히 안다면. 근데 내 이따가 100억을 콜옵션을 그 ST에서 행사를 해서 강제로 100억을 사온 거죠. 100억을 그냥 100억 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200억을 무린 캐피탈에서 그러니까 웅달님이 200억을 전환사채에 투자했어요. 네. 근데 2년 지났더니 번전이더라. 그럼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적어도 전환사채에 투자했으면 은행 이자가 지금 뭐 미국도 5.25% 아닙니까? 아무리 적게 벌어도 1년에 뭐 7%는 벌어야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네. 주가가 올라준다든지 뭐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대주주가 어떤 주식을 올리려는 의지가 없으면 진짜 자산이 1조인 회사도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가 많습니다. 악질이어가지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1조 원의 가치가 있어도 지금 시가총액 1,000억이어도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지 CEO의 주 상승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린 캐피탈이 200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자를 벌든 아니면 초과 수익을 벌든 벌으려면 CEO하고의 의중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100억의 콜옵션은 그냥 행사하게끔 놔뒀다고 봐야죠. 안 그래요? 200억 가져가라. 갖고, 가져가라. 그건 뭐냐면 200억 갖고 버나 100억 갖고 버나 버는 돈은 똑같은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7%씩 대강 1년에 200억에 한 15억씩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합시다. 약소하게. 그럼 2년이면 30억은 벌었어야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11,000원이 전환 가액이야. 그러면 30억이면 대강 30%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11,000원에 30%면 얼마입니까? 3,300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ST가 최소한으로 무림 캐피탈이 약소하게 최소한의 벌어야 될 돈이 주가가 14,300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200억가치 전환사채를 갖고 있어갖고 2년 동안에 30억도 안 벌고 팔아요. 지금 2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또. 네? 그럼 대강 3년인데 3년 동안에 30%도 안 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산해도 14,300원 이하에는 무린 캐피탈에서 안 팔겠다. 내가 만약 무린 캐피탈은 그런 어떤 이것은 주식은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뭐 현실이 아니고 가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모든 예술이 먼저 밑바탕에 싹 그림부터 그려놔야 뭐가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갖고 한 번쯤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전환사채. 이건 현실이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35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회사가 ST가. 네, 350억. 그 다음에 왜냐하면 100억은 갚기 위해서. 음. 그럼 나머지가 450억의 전환사채가 있는 거죠. 근데 한 10억 정도는 요 무린 캐피탈하고 관련된 회사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44개 펀드나 개인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다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와 얼마나 진짜 돈이 없으면 44개나 되는데 가서 350억을 구걸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게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국핵융합에너지로부터 기술 연구를 받는데 9년이 걸렸어.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공동 계약으로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하고 있어.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파이널 테스트 하고 있어.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그 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돼 버려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다가 허용했던 게 뭐냐면 무금형 사모펀드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무금형 이권부 보증형 전환사채예요. 야, 고마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한 거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명 전환사채 샀다고 해서 이게 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투자한 거예요 주식에. 야, 그렇게 또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대부분에요. 삼성 납품, 하이닉스 납품은 딱 가갖고 전환사채부터 분석합니다. 200억 이상 전환사채가 있어야 그 주식 급등해요. 왜 급등하는지는 모르죠. 나중에 가서 보면 에코프로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고로 네. 그 에코프로는 그 전환사채를 분석 안 해서 딱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내가 옛날부터 분석해서 보면은 전환사채가 한 200억 정도면 있어야 주식이 우리는 전환사채 보면 악성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악성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있어야 급등을 하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보니까 이전에 뭐 다 분석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전 방송을 일단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네. 옛날에 뉴스를 보니까 SMIC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 반도체 시설 투자를 엄청 하는데 네. 다 상표 레벨을 띄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라인에다. 왜요? 왜 그러냐면 상표 레벨이 있으면 미국에서 알고 그 회사를 제재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시안하고 다렌하고 저 우시 공장에 있잖아요. 네. 가만 놔두면 고물 될까요? 고물 되죠. 고물 되죠. 뭔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고압수소 은일링 장비를 HPSP에서 생산을 해요. 은일링을 해야 돼. 점점 더 발전하려면. 근데 그 압력 챔버를 미국에서 수입해 와. 그럼 미국에서 몇 대 들어갔는지 어디 들어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잘 모르죠. 다 알겠죠. 아니 나노 공정의 이 장비는 중국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장비 자체가. 네. 근데 이게 만약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금방 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압력 챔버고 뭐 온도 장비고 뭐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몇 개 생산했는지도 몰라. 네. 근데 한 번도 납품해본 이력이 없는 회사가 상표 띄고 배에다 선적해갖고 갖다 설치했어. 네. 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기존의 장비 회사보다 이런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 계약 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 얘들랑 SK랑요? 옆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 맨 처음에 맞아요. 이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웨이퍼 테스트 하고 있는지 지금 줄 알았더니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이게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중에 이 파이널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장비 개발 중에 90%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90%는. 그럼 10%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HPSP 시가총액 2조 뭐 2천억 3천억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이 회사는 지금 얼마예요? 네? 2천 몇백억 아닙니까? 아. HPSP 10분의 1인데. 그런데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ST에 있잖아요. 전혀 이건 어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ST에 프로브 장비라고 있어요. 프로브 장비를 CMS에 의해 납품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지를 했다는 거예요. 평가에서. 네. 그래서 이제 CMS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MS라고 하는 회사는 삼성 계열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들을 다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전 세계로 석권해버린 것이 매엽식 세정 장비입니다. 매엽식 세정 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냐면 원래가 이게 이제 이 장비는 원래는 배치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25장에서 50장을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매엽식은 한 장씩 처리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25장 중 50장 처리해본 게 훨씬 나을 거죠.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이제 CMS가 이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낸 것이 한꺼번에 25장, 50장 처리하는 것보다 한 장씩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버린 거예요. 한 장씩 계속 하는데 그게 훨씬 빨라요. 네. 와. 그런데 이제 50장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를 석권해버린 게 이게 2019년도 뉴스입니다. 네. 근데 프로브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비인데 CMS의 프로브 장비입니다. 근데 1억보다는 많이 가겠죠. 몇십억 가겠죠. 몇백억 가든지.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MS의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보안 사고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 유출해가지고 여기에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자회사 CMS 전 연구원이 710억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은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술 유출이 그 전에 있었는데 하이닉스 그러니까 아까 그 매입식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무진전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에다 이제 기술 유출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 무진전자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CMS에서 기존에 4개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납품회사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새로 2개 회사만 새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CMS에서 이 장비를 완제품을 만들고 요 중에 핵심 부품 한 개당 1억짜리를 납품을 받아갖고 이제 나머지 장비는 CMS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연간 몇 대 정도 평균 발주를 하냐면 850대. 그러면 1억씩 하더라도 850억 아닙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1차 평가에서 ST는 홈페이지 가도 이 프로브 장비 장자도 없어요. 아무 그 장비 내용이 없어요. 개발했다는 내용도 없고 근데 그냥 프로브 장비를 개발한다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1차 평가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찌됐든 이 협력업체 두 군데 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1차 평가 1위를 한 것이 약 한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위가 이제 2차 평가가 언제 발표되냐면 아무리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끝난다. 주식 3단계한테 물어보니까. 아 진짜 공통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적게 납품해도 1년에 200대는 납품을 하는데 와 대박이다. 이게 올 하반기에 이제 발주가 또 이제 예정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막 뉴스에 나왔어요. 네오콘 장비가 그 뉴스에 나온 거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네오콘 장비가 1억을 하는데 1억씩 하는데 이 뭐 흑자전환 할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약 한 100대 정도 이제 뭐 수주를 핸들링 있다는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다는 수주를 받아갖고 있다는 소리인지 아니 뭐 받을 것이라는 소리인지까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45%랍니다. 올해 100대 정도. PCO 장비는 영업이익 18% 정도 되는데 이건 한 6억 정도 돼요. 장비 한 대당.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기로부터 수주받을 부분이 한 26대고래. 그럼 한 150억 되겠죠. 나머지 이제 하이닉스에서 거시가는 부분은 이 하나 마이크론으로 이 하이닉스가 외주로 넘어가고 하나 마이크론하고 수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보시면 이제 국책과제 중에 이게 PEALD라고 있잖아요. 네. PEALD. 그 다음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제 국책과제 떴지요. 네. 이 앞에 이제 차세대 이것은. 차세대는 이제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 보시면 국책과제가 떴는데 어떻게 떴냐면, 여기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라고 딱 박아져 있죠. 네. 보통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극비라서 절대 이거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해갖고 이게 ST 밑에 들어가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넣은 거예요? 공동연구. 그만큼 이제 스펙이 박아 적은 거죠. 여기 뭐 포항공대가 들어가고 한양대학교 EUV 공정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갈 정도 되면 끝나본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건 이제 속도가 엄청 높고 900도에서 하는 어닐링 그리고 뭐 40기압 예전에는 30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차세대로 40기압에서 하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이 국책 과제가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PEALD하고 이 앞에 이제 이런 특허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특허. 근데 특허도 이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다이싱, 레이저 다이싱 장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라즈마기 때문에. 플라즈마 소스 이렇게 써있잖아요. 특허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냥 낫더라더라 하는 뭐 이런 것만 했다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다이싱이라는 게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키징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자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식각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네. 식각은 이제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통 레이저로 파면 이렇게 막 이상하게 파지는데 플라즈마로 팔면은 정확하게 파져서 그 장비들을 EUV 공정에 사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EU 플라즈마로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붐이에요, 지금. 네. 근데 내가 오늘사 제가 이것은 하나의 제 시나리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PEALD 그 원자층 증착 특허는 2011년도에 받았더라고요. 특허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여기 봐보시면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2023년도는 국책과제가 3가지 것이 있어요. PEALD, 그 다음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 다음에 고진공 챔버는 8.6세대 그 챔버 핵심 증착 챔버라고 있죠. 그 다음에 수소는 이제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곳이 이제 이게 주관 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공동 연구자로 ST가 다 참여해 있어요. 근데 ST는 수전의 부분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 CMS에서 전혀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CMS의 협력업체를 그 프로브 장비에 들어가면 다른 장비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적용이 확대되고 있죠. CMS에 사실 협력업체 등록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QD-OLED 있잖아요. 잉크젯 장비를 개발해갖고 QD-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발주를 할 때 거기다 집어넣은 데가 CMS예요. 네. 그러면 8.6세대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증착 장비라든가 이런 하잖아요. 그 핵심은 다 CMS에서 장비를 넣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ST가 디스플레이 장비니까 CMS를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납품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왜 CMS가 그 하고 많은 회사 중에 ST라고 하는 회사를 골랐을까? 하니까 CMS에서 가장 급한 것이 뭐겠어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 기술이야. 네. 그것이 있어야 EUV 장비를 개발을 해. 만약 EUV 장비를 개발을 못하면 CMS는 이제 구형 장비 회사로 끝나버려요. 그잖아요. 우리 그 ASML이라든가 ASM, 그 모기업 ASM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하다못해 그 캐논 토키라든가 알박이라든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장비를 개발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EUV 그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라든가 EUV ALD 장비를 국제과제로 개발하는 데가 ST요. 그러면 ST가 아무리 그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장비라는 것이 진공부터 시작해갖고 로봇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장비가 나오지. 내가 한 가지 기술 좋다고 해서 그 장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ST는요 자금이 없어서 이거 장비를 개발 못할 수도 있어요. 기술 다 있어도. 네. 만약 CMS하고 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거죠. CMS는 기가 막혀져 버린 거죠. 다시 세계적인 장비 회사로 도약을 하고 ST는 그 핵심 장비만 납품을 해도 여기 보통 ST가 납품을 하려고 10대를 납품한다면 CMS는 1000대를 납품해버리는 회사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니 나가 대표이사여도 CMS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프로브 장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에서 1등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8.6세대 8.6세대 증착 장비가 막 1조 2천억, 막 8천억 나왔다가 1조 2천억, 어떤 데는 2조 원까지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캐논 토키하고 알박에서 달라는 돈이. 그러면은 그걸 BOE하고 똑같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봐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BOE는 12조를 투자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4조 몇천억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네.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든 증착 장비를 삼성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봐서 CMS예요. 그러면 그 핵심 증착 장비가 플라즈마 증착이에요. 뭐 FMM을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그렇게 그 DMP에서 독점을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더라도 우리나라도 상장 회사도 있고 또 레이저로 하는 회사도 있고 뭐 하다못해 전주도금 방식이라는 FM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핵심 장비는 증착 장비인데 왜냐하면 그 플라즈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물질을 그냥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 갖고 갖다 음이온 양이 붙여버리면 그냥 도금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냥 요즘에는요 도금도 옛날에는 이 화학약품에다 담궈갖고 도금을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진공 챔버에다 넣어갖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갖고 그냥 도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데 뭔가를 세정을 한다도 다 플라즈마로 세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융합돼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된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리스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나 다 분석해 가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본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년의 목표 주가가 아까 10만 원입니다. 그 너무 그보다 적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하다못해 내 바람일 수 있어도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 본전이 대박이다. 그래서 난 본전만 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오늘 이렇게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ST 기업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꼭 ST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좀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해석부터가 틀리죠. 그리고 1년 동안 진짜 일기를 쓴다 생각하고 디귿다 파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 돈을 버는구나.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식 투자해갖고
1년 내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의 꿈은 100배인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망 하다가 탁 손가락 던져갖고 그냥 손절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나면 셈에 떨어졌던 주식이 금방 10배 가버리는 일이 내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대부분 전환사채가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가액을 낮춰야 되니까 계속 떨쳐요. 그래갖고 마지막 딱 전환가액이 낮아지잖아요. 그 다음은 이 전환가액이 딱 마지막 오면 어떤 상황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전환사채는? 그게요. 전환사채, 그러니까 블록들이 일어나요. 어디로 갈까요? 그 블록들이. 전환가액이 가장 저점이 있을 때까지는 굳이 내가 어디 회사 임원이면 그거 내가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상대방이 최저점가에 떨쳐갖고 아이고 요거 이렇게 사가면 나중에 돈 벌 것입니다 할 때 그래? 하고 또 최저점에 사야 또 나도 돈도 최저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투명할 거 아닙니까? 나 그냥 투자로 너무 저점에서 샀다. 그것도 무기명. 아무도 이거 왜 샀냐? 누가 샀냐? 따지도 묻지도 않는 무기명이 우리나라에 돼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가 다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벌주고 해주고 고통상한 사람 따로 있고 10배씩 번 사람 따로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21년을 갖다 전업 투자를 했으니 그리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1년씩 일기를 쓰는데 최고 오래 투자한 게 1년 2개월이에요. 네. 저는 1년이 딱 되면요. 손절부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그 수익이 안 난 것을 인정을 하고 가야지. 아니야 2년 기다리면 돈 더 벌 거야 하고 가잖아요. 망합니다. 잘못하면. 네. 그 회사가 망해서는 안 망합니다. 왜냐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는 안 망해요. 대부분 어떻게 망하냐면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시간 가치에 말라서 망해버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내 꿈은 큰데 주가는 10만 원인데 지금 만 원이야. 그러면 너무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나다 보면 신용으로도 사고 뭣도 사고 막 대출도 받아서 사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주식이 계속 안 오르고 이자만 내고 있어봐요. 그리고 계속 전환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봐요. 그냥 인생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안 무너뜨려도. 그런 일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일기를 써가면서 또 그 결과가 저는 본전이면은 저는 만족하지만 여러분들하고의 그 결과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시집을 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전업 투자를 이렇게 21년간을 해오고 있는데 예전에 증권책을 3번 개정판으로 냈었는데 사구강 기법의 저자 정상조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이라고 시집을 내셨어요. 네. 우선은 좀 궁금한 게 제목이 너무 진짜 시집이니까 시적인 것 같은데 이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은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해서 네. 어떤 공장에 취직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내가 왜 주식으로 실패했을까 이런 것을 혼자 엄청 연구를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밖에 나오면 밤에 늘 그 나무를 보게 됐어요. 앞에 나무를 보면은 마치 그 나무가 낮에는 생동감 있게 보이다가 밤에는 꼭 내 처량한 처지하고 비슷하게 그래요. 수묵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썼던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이 그 제목이 이번에 시집의 시 제목이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시 하나예요? 그렇죠. 늘 시집 제목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시로 시집 제목을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정상조. 나무를 그리라면 이파리의 애교보다 줄기의 뚝심을 그리고 싶네. 바람의 기욤말은 밤이 되어도 지워지지
지워지는 일이 없지만 먹물마저 사치스러운 여백, 더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 줄기. 말없이 기다리는 사랑은 앙상한 바람에 흔들려도 순묵화처럼 풍경의 주인이 되네. 표현되지 않는 가지도 바람에 흔들리고 뚝심으로 선 생애의 한가운데 밤이면 별들이 내리고 벌레 울음마저 함께 울어준 당신. 여백을 벗삼아 깊은 밤하늘 하얗게 세우며 한 점 수묵화로 살고 싶네. 이렇게 써졌습니다. 네. 와, 근데 그 정상우 작가님이 등단을 하신 거죠? 그러죠.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광주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네. 시 부분의 신인 문학상을 다 썼다고. 요거 그래도 낭독해 주셨는데 워낙 이게 약간 뭐 회화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게 되게 비유도 많고 그러잖아요. 한번 좀 설명도 해석도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건가요? 밤에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도 물론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리잖아요. 밤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제 별빛, 달빛 사이에서 보이는 것은 줄기의 그 뚝심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바람의 기회 말은 밤이 되어도 지워지는 일이 없지만 먹물마저 사치스러운 여백, 더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 줄기.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주식으로 제가 진짜 그 태어나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다 주식시장으로 가지고 갔어요. 한 번도 저축, 은행에 저축을 이렇게 일반 통장에다 해본 적은 있어도 어디다 저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유태인 상수를 한 100번 정도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읽어서 아예 머릿속에 외우고 살았는데 유태인 상술에 보면은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저의 삶은 지금까지도 삶이 유태인 상수를 늘 실천하고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다 저축하면 이자를 우리한테 주지만 사실 그 은행이 시장에다 대출을 해주면서 내가 받는 이자보다 더 높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결국 나는 손해가 난다. 그래서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으라는 말이 그 유태인 상술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은행에다 저축 안 하면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돈이 한 푼이라도 벌면 다 주식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주식 투자를 예전에는요 증권사 가면 종이에다 써서 주식을 매매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종이에다 써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또 그때 그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공모주 청약을 어떻게 했냐면 농촌에다가 수혜를 준다 그래서 농어가 막 목돈 마련 저축 통장이 있으면 거기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어른들이 아무도 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통장에 주식이 배정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네 이제 다 우리는 그 삼촌 뭐 당숙 다 아는 자가 일촌이니까 자가 일촌의 모든 사람들 저축통장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통장을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청약저축을 청약을 했던 것이 제가 접니다. 그럼 뭐 어쩔 때는 한 주도 나오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전 공모주 청약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4,000원 정도의 그 공모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조금 있으니까 한 19,000원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주 그 다 동네 사람들 공모주 청약을 받았던 걸 다 그때는 이제 그 농협에서 종이로 이렇게 증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증권사에 갖다 주면은 이게 누가 가져든 간에 그게 이제 자기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19,000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를 청약을 했을 때 어쩌냐면 그때 포스코가 29,000원인가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그것은 공모주 청약해갖고 상장 이후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전을 봤는데 한전을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000원이나 이런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갔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 온갖 일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많이 항상 돈을 벌면 증권시장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5번의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 그것은 항상 저는 그때 당시 스타일이 몰빵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5번의 상장 폐지를 당하면 그동안 내 인생 벌었던 돈 다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 상장 폐지를 당하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할 뭐 인생의 어떤 여력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저 한강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자재 배달을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요. 한강물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죽고 싶었던지 지금도 저는 한강물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던지 그런 상황에서 수목화로 사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 수목화처럼 뚝심 있게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늘을 향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벌레 울음마저 함께 울어준 당신. 아니 객지로 나가가지고 자식들은 잘 자란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진짜 그 가장이 객지로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산을 보면은 산에서 그냥 가족 애들이나 제 아내가 거기서 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 같고 수묵화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 속에 어떤 이파리처럼 있잖아요. 나를 그 이파리에 그 얼굴이 그려진 듯이 나를 부르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쓴 시가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글로 써놨던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노숙자 수준에서 주식 투자 정상조 실화. 왕년에 코스닥 버블도 있었지. 기술이 좋았던 나도 상장 폐지를 몇 번 겪어보니 노숙자 수준이 되어 있어서 사는 것도 싫고 기술을 풀어먹고 사는 것도 싫고 그냥 빌부터 사느라고 화물차 자재 배달을 해주면서 밤이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식을 연구했다. 가장 먼저 나는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왜 상장 폐지를 밥 먹듯 겪었을까 했다. 핵심이 뭘까? 어쩌면 대부분 투자가들이 망고불변의 진리 같은 것에서 무너지면서 나처럼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잘 되다 보니 기술이니 성장성의 논리가 너무 강한 나라다. 적어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최초로 사용했던 언어가 나 때문에 딱히 유행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세상에 유행시켰던 언어가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삼성전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최초로 사용하신 그때 거예요? 이렇게 밤이면 연구했던 것이 자본 총계의 논리였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적정 주가를 연구하던 중 내가 왜 망했을까의 결론은 자본 총계에 대한 버블 종목에 투자해서 망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얼마까지 주는가를 보면서 자본 총계에 대한 저평가와 진입장벽, 성장성, 기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주식을 본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 투자는 가치에 있지 않고 역발상으로 분석하는 성장성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한 시를 하나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상시를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막 립을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노래 속에 음악 속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상시는 랩처럼 쓰인 시더라고요. 그 이상시가 그 날개 그분. 그 알듯 모르듯 한 시가 그 탐구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한문으로도 쓰고 하면 그 한문들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상시를 늘 읽었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제 시가 너무 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말했듯이 서울문학상을 타는 사부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은 서울문학상을 어떻게 탔냐면 회화성 시를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너무 맑은 물 같은 그런 시를 쓰는 거죠. 그 언어가.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회화성 시를 참 잘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자꾸 아침이면 그 클래식 음악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장르, 그런데 주로 클래식 음악을 저한테 한 번씩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음악에 뭐 어떤 소질도 없고 박자치라서 그 카톡이 뭐 맨 처음엔 짜증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보내주니까 한 번씩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그 보내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음악은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작곡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냥 늘 반복됐어요. 그게. 음악을 듣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로 작곡된 것 같다고.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음악에도 좀 소질이 있나 보다. 네. 그동안에 굉장히 고민했던 시를 쓰는 데는 문학성, 회화성, 음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성이 제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성을 높이기, 음악성을 이렇게 내 시 속에 도입하기 위해서 늘 음악을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론 클래식도 듣고 다양한 뭐 가야금, 검은고부터 뭐 피아노, 뭐 첼로, 바이올린 온갖 것을 막 듣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지 말고 내가 나는 남자니까 우리나라 걸그룹의 하나 팬이 돼보자. 네. 딱 한 사람만. 네. 그래서 고른 것이 제가 트와니스의 지효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그 그룹 중에 한 명이군요. 네, 지효 지캠님을 늘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는 거죠. 네. 근데 왜 그 지효를 골랐냐면 트와니스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그룹이 활동을 하면서 지친 표정도 있고 그룹 막 노래를 부르면서요. 웃어도 진짜 웃는 것 같지 않는 표정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지효는 진짜 웃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웃으면서 추고 항상 해맑고 그래서 그 이제 트와니스의 춤이나 왜냐하면 이걸 한 가지 감안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걸그룹이나 이런 K-팝에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 나이에 그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 예, 그래서 그냥 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춤으로 보고. 그래서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까지는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효 그 가수를 그 춤이라든가 그 트와니스의 노래를 항상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2, 3년이 지났어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K-팝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데 네. 거기에 어떤 키도 작은 아가씨가 춤을 추는데 그 춤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 예술을 할 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빛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 숲속에 갔다 그러면 나무 사이에서 쏟아지는 빛, 하다못해 또 바닷가에 갔다 그러면 바닷가에 그 파도에 부딪히는 빛, 뭐 이런 빛들을 보면서 빛을 예술적 감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보려고 트와니스 그 노래를 듣고 춤을 봤던 것은 춤선을 늘 봤던 거예요. 춤선. 근데 이렇게 K-팝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히카루라는 이렇게 연습생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춤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춤선을 계속 보다가 나무의 춤선은 어떻게 춤을 추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요? 나무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나무의 춤선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산을 가면 밤이 너무 어둡잖아요. 그 약수터를 가면은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뭐 새벽 일찍 한 4시쯤에 가서 그 나무의 춤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밤중에 이제 뭐 9시나 10시에 가서 또 나무의 춤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낮에 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뭐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계속 거기 가서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낮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를 다시 가는데 옆에 참새 부부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날아가지 않고 계속 막 마장마장 막 걸어서 막 따라오는 듯 아니면 앞서가는 듯 막 가는 거예요. 진짜 왜 저렇게 따라오지? 아니면 앞서가지? 이런 참 희한하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휘리릭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 담아서 그 나무는 어떻게 춤을 출까 해서 쓴 시가 나무의 곡선입니다. 이번에 들어가 있는 이 시집에 들어가 있는 시니까 한번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와 저는 남자 그룹은 잘 모릅니다. 여성 걸그룹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런 것을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의 곡선 정상조. 휘워진 나무를 보면 검은 선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껍질과 색을 닮은 깊은 한숨. 뼈를 움직여서 살결에 곡선을 긋고 박힌 듯이 서서 얼굴로 내민 푸르름. 나뭇잎 사이로 땅거미 질 때 하늘을 보면 빛의 연주가 더 선명하지. 세상 바람 따라 마디를 꺾으며 휘어진 나무의 침묵 속 이야기. 참새 한 쌍 둥지에서 제각기 날아올라도 결코 이별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곡선이 춤출 때 뿌르 깊은 한숨으로 출렁일 때 휘는 선으로 서로를 안고 춤추는 사람들. 나무의 곡선에서 감아 올리는 사랑의 곡선. 이렇게 썼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네. 여성 걸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저는 BTS가 왜 유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BTS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떤 곡을 부르든지 간에 좀 산만해 보여요. 천천히 보면요. 또 통일감이 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노래를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부르는 것을 초반부로 가다 보면 나 자신도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BTS의 가장 춤의 핵심은 각자 자유예요. 자유. 각자 자유롭게 치고 가볍게 즐기는 것 같은데 딱 전체를 보면은 하나의 어떤 통일감이 형성된 두 가지 표현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걸그룹이나 이렇게 남성 그룹들의 지금 현재 K-팝은 BTS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BTS를 따라가는 그룹들이 성공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걸그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블랙핑크가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굉장히 강렬한 춤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쉼없이 강렬한 춤을 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피프티가 갑자기 중소기획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유명해졌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탑을 저한테 선정을 하라고 한다면 피프티. 그러세요? 근데 피프티는 노래를 하는데 너무 음색이 맑아요. 뭐 꼭 맑다 아니면 이렇게 저음이다 해서 그게 아니라 아주 맑은 노래를 부르는데 춤도 그렇게 막 이렇게 치열하게 치질 않아요. 치열하게 치지 않는데 춤을 출 때 춤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좀 춤을 추다가 쉬는 여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화 같이 여백이 있는 춤을 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편안하게 춤추고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가 뉴진스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프티하고 뉴진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프티에 제가 항상 춤선을 보는 가수는 아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란이라는 가수의 이렇게 춤선은 정말 아름다우면서 또
뭐랄까 표정은 마치 투아니스의 지효처럼 그 해맑게 저 가식 없이 웃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진스에서는 제가 항상 보는 이 가수가 민지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뉴진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뉴진스의 지금 현재 프로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듀서가 SM 출신의 민진입니다. 미니진 미니진 프로듀서. 어. 앞으로 이분이 프로듀서 하는 걸그룹이 엄청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뉴진스의 그 노래를 춤을 감상하는데 갑자기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뉴진스의 그 춤 속에는요, 다른 보통 걸그룹은 굉장히 춤을 추는데 바쁘고 강렬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발라드풍의 부드러운 이미지라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뉴진스의 그 노래 속에는 그렇게 막 치열하게 춤을 추지도 않는데 우리가 희극이나 연극을 보면은 한편의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한 편 보고 나면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뉴진스의 춤 속에는 그런 희극 같은 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래를 요즘에 걸그룹은 노래 잘 부르는 것은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뉴진스도 BTS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가 연결돼 있고 그룹이 그렇지만 하나가 내는 미묘한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어떤 엔터사가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하이브였습니다.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누구냐면요,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의 실질적으로 르세라핌은 있잖아요. 구성원이 카즈아, 허윤진, 홍은채, 김채원, 그 다음에 사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쿠라하고 김채원은 아이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춤을 잘 춥니다. 아이원 출신이 뭐예요? 아이원이라는 옛날에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아이브의 안윤진하고 장원영이가 아이원 그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이제 해체가 됐지만 이상하니 그 그룹에서 나온 가수들이 굉장히 뜨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카즈아는 원래 발레를 했던 사람이라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춤이 일반 춤 같지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허윤진은 성악을 했던 사람. 성악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노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노래의 중심 곡은 허윤진이가 이렇게 부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채원과 사쿠라는 아이원의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하겠지 않습니까? 아이원 걸그룹에. 그런데 전혀 생소한 홍은채라는 이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한 편이고 날씬하고 왜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중에 가장 해맑게 웃으면서 춤을 아까 지효처럼 있잖아요. 춤을 추는 노래를 하는 사람은 홍은채가 아닌가. 카즈야 같은 경우 이 걸그룹은 뭐냐면 너무 강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의 전통적인 꼭 남성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 강렬하지만은 또 너무 이 하이브가 계열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지만 너무 강렬해요. 그런데 너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어울리고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강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수선해 보이고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너무 그렇게 강렬한 어찌됐든 강렬한 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고 아까 피프티처럼 좀 여백이 있는 춤을 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하고 그 안윤진하고 장원영이가 아이브가 있는데 여기는 카카오 엔터입니다. 오늘 아이원이네요. 여기도 아이원 출신이네요. 예, 아이원 출신. 갈라진 거예요 멤버들이? 예, 예. 아 그렇구나. 그 이제 여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저는 딱 한 명만 그 그룹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명을 보게 된 이유가 계속 이제 그 가수들을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할까 하니까 본 이유가 안유진은 뭐냐면 그 르세라핌의 카즈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르세라핌의 카즈아가 이렇게 춤을 출 때 보면은 마치 여자 보디빌더가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브의 안유진이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브의 장원영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이게 같은 춤을 춰도 뉴진스의 민지나 이런 것처럼 좀 부드럽게 춤을 춥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카카오 엔터에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요즘에는 가수가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없고 춤 못 추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걸그룹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가 그 모형을 짜주는 그런 모양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통 실패합니다. 그냥 같이 전체가 나타나고 전체가 사그라들고 또 각자를 보면 너무 자유롭게 춤을 추고 하다못해 줄을 세우더라도 군대 줄처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줄이 서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모형에서는 하이브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브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아이들 요즘에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는 슈아라고 있습니다. 슈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가수이면서 프로듀서인 전소연이라는 사람이 가수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프로듀서까지예요. 그러죠. 와. 원래 근데 이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음악의 이 지휘자는 너무 모션이 크면 지휘자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잖아요. 너무 모션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음악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휘자가 있는 것이지 지휘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음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제 프로듀스가 가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수 이름이 가수일 때는 소연이라고 하는데 소연이 너무 부각되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을 만약 바른다 이 화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구성원들은 진하게 하고 소연은 있는 듯 없는 듯 춤도 있는 듯 없는 듯 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것이 아름다워 그렇게 했으면 더 멋있을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래도 탑으로 지금 탑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춤이 아주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원더걸스 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약간 고전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하이브나 이런 데를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엠빅스라고 하는 것은 트와니스 다음으로 제가 봐서는 그 지금 JYP 있지 않습니까? JYP에 있는 그래도 뛰어난 그 그룹이 엠빅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혜원이라는 그 가수가 굉장히 춤을 잘 춥니다. 굉장히 춤을 잘 추고 SMN에서는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걸그룹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 자체가 좀 경이로워요. 이렇게 깊이 천착하셔가지고 분석하신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된 게
시를 쓰시는 데 있어서 시의 음악성을 도입하는 음악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 이제 클래식 음악도 막 접하고 막 그랬는데 예, 예. 맨 처음에는 클래식 예. 음악을 듣고 아 이건 어떤 사랑의 노래냐 이별의 네. 노래냐 이건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아 어. 했는데 아마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안 하냐는 거죠. 제가 어. 뭐 생전 처음 듣는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하니까. 이제 현대판을 걸그룹까지 오게 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음악성을 예. 시에 도입을 하는 데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장 떠올랐던 게 뭐냐면 왜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그렇죠. 그건 그냥 춤잘 추고 노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술성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음. 그걸 좀 우리가 나이 먹어갖고 뭐 유행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내가 뭐 날마다 남자 그룹 춤추는 거 보면서 뭔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자 걸그룹을 이렇게 깊숙이 분석해보고 노래를 듣고 거기에 있는 음악성을 내 시에 도입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독특한 게 이게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사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냥 재무제표 보고 네. 걸그룹 보고 뭐 매출 얼마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근데 이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해가지고요. 네. 뭐 시하고도 막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벌써 네. 지금 현재 네. 아까 내가 저 방송을 할 때 있잖아요. 한 가지 안 한 그룹이 있는데 프로비스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프로비스 나인. 프로비스 라인도 이제 원래 엔터테인먼트가 플레이디스인데 그 모기업이 하이브 있잖아요. 하이브가 많네요. 되게. 네, 하이브죠. 네, 그 걸그룹은 그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탐구해 보니까 그 이나경이라고 하는 가수의 춤이 그러니까 저는 춤선을 본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는 듣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받아치기를 하면 거고. 허리가 유연한 사람은 굉장히 받아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춤을 춰도요, 이렇게 좀 카즈아처럼 보디빌더처럼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어떻게 문어처럼 물결처럼 추는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그 프로비스 나인의 이나경은 그런 유형의 이렇게 춤을 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렇게 뒤 배경으로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안 보세요? 블랙핑크도 봅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서 내가 너무 분석해서 유명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데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로비스 나인은 어떤 유형이냐면 그 르세라핌하고 뉴진스 있잖아요. 네. 두 개 다 하이브라고 있잖아요. 네. 그 중간 두 개를 짬뽕 시켜놓은 듯한 분위기의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의 첫째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할 것 같은 그룹이 있다면 뉴진스 여자 걸그룹. 그 다음에 르세라핌. 그 사람의 프로비스 라인. 이 세 개는 반드시 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다른 기업들이 잘하더라도 하이브보다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이브 주가가 앞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이제 DOU처럼 위버스라고 하는 그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까지 합하면 굉장히 뛰어날 것이고 또 예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SM 지분 싸움을 할 때 서로 협력하기로 해서 SM의 소속사에 있는 사람들이 DOU에도 그 플랫폼에 들어가고 또 위버스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하이브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회사들 한번 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회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SM 상장 비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죠. 네. SM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적으로는 6천 원 정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공모가가 5천 몇백 원인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상장이 미뤄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장 심사할 때 질문이 뭐냐면 이 회사는 이수만 개인이 만든 회사다. 그리고 개인 회사나 비슷한 거다. 그럼 이수만 당신이 죽으면 이 SM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이 미뤄졌습니다. 이게 상장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와 CEO가 누구냐? 기획자. 예, 아까 네. 르세라핌도 프로듀서 미니진 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방시혁이었다지 않을까 할 만큼.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피프티를 어. 예, 이렇게 키운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앞으로 뛰어나지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구나.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 CEO하고 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SM이 첫 상장했을 때 생각해갖고 한 6천 원 수준에서 머물다가 나중에는 3천 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반토막 났네요. 그래갖고 제가 한 3천 원대에 한 1년 동안 내가 이 SM을 아마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사이버 애널리스트여가지고 그때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HTO도 유명하고 HOT. 부화도 유명하고 소녀시대도 유명하고 다 유명한데 이때가 몇 년도셨던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도 안 나요. 네. 다 유명한데 이 실적이 나올 때 보면 돈은 거의 못 버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왜 그런 거지? 딱 그때 그 제가 추론을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가수가 화장품을 무엇으로 발랐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유럽산으로 발랐는지 중국산으로 발랐는지 가격 차이가 10배일 거 아닙니까? 옷을 동대문표로 샀는지 저거 지금 샤넬이나 뭐 어디 뭐 다른 뭐 파리에서 패션 그 옷을 공수에다가 입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냐에 따라서 너무 진폭이 크다는 거죠.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여기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CEO의 클린 얼마만큼 투명성을 갖고 있냐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게 또 이제 뭐야 지금은 어떤지 뭐 보안 뭐 해갖고 뭐 무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호 요원이 있겠죠. 네. 건전한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는 경호하면 주먹 뭐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이 라면을 먹었는지 도대체 뭐 엄마를 주고 경호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수들은 어마어마하게 유명인데 결산 실적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식이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가장 이렇게 YG, SM, 하이브, JYP 하면은 JYP가 매출면이나 모든 것이 가장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으로는 하이브 다음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SM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SM은 자본 총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8,600억이고 지금 현재 1분기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되고 1분기 영업이익이 18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업이익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나중에 자취하고라도 다른 회사보다 자본 총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카카오가 있지 않습니까? SM 지분 20%를 갖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9%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이 상황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카카오가 나스닥에 상장하든지 한국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만약 어디에 상장하든지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합병이냐 하나는 SM이 계열사가 되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M이 계열사가 됐을 때는 카카오에 별로 유리한 것이 없어요. 합병을 해야 됩니다. 합병을 하는 것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기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있었는데 둘이 합병할 때 누구 가치를 더 높였습니까? 그때요. 삼성물산 가치는 엄청 낮게 평가하고 지금도 낮잖아요. 그러죠. 제일모직 가치는 엄청 높게 평가해갖고 그 이재용 그것 때문에 뭐 사법 처리도 당하고 굉장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SM하고 합병을 하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카카오. 아니, 카카오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유리한 입장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하이브가 유버스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증시에 반영돼 갖고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SM 계열사로 있는 DOU를 SM이 한 30 몇 프로 갖고 있고 10 몇 프로를 지금 JYP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DOU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카카오 가치가 높겠습니까? SM 계열사로 그대로 있는 게 낫겠습니까? 카카오 엔터가 그걸 직접 경영하는 것이 훨씬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면 DOU 지금 주가가 올라야 좋을까요? 떨어져야 좋을까요?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 낮아야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DOU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음에도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SM하고 카카오 엔터가 합병하면 어떻게 될까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SM하고 카카오 엔터가 합병하면 누가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SM하고 카카오요? 예, 카카오 엔터가 합병을 하면 누가 가장 큰 수혜일까요? 카카오가 수혜를 받겠죠. 카카오입니다. 네. 왜냐하면 카카오가 SM도 지분이 20%를 갖고 있어요. 그 가치가 아주 낮게 평가되든 높게 평가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또 SM 19%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카오 엔터 지분을 카카오가 73%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두 개 합병이 되게 되면은 카카오가 뭐 지분이 거의 50%를 넘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카오 지분이 그 합병 회사의 지분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분이 높아져 버리니까 네. 카카오가 가장 수혜가 되죠. 네.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겠네요. 피해를 볼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하이브는 아까 그 너무 걸그룹들이 뛰어나서 네. 제가 이제 뭐 이걸 분석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YG 엔터하고 YG 엔터는 아까 그러니까 CEO의 그 리스크 때문에 YG 엔터가 자본 총계가 5,539억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JYP가 있지 않습니까? 네. JYP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에요. 자본 총계가 3,370억 분이 안 돼요. 10배가 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3배밖에 안 주고. 네. 얼른 보면은 그 YG 엔터가 엄청 싼 거죠. 주가로 보자면. 네. 근데 이제 그 불투명성으로 보자면 SM의 이수만 분하고 좀 닮은 꼴이 있는 거죠. 불투명성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SM에 투자를 해갖고 뭐 HOT가 계약이 만료돼서 계약을 하니 마니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뭐 강타가 계약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그 지드래곤 있잖아요. 네. 그 계약이 만료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뭐 지금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뭐 테딘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뭐 그랬잖아요. 맞아요. YG.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룹 사운드의 어떤 가수라기보다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 YG 엔터에 있는 이렇게 프로듀서 같은 걸로. 프로듀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이 만료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계약이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수익성을 넘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마치 그 SM의 보호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블랙핑크도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또 그래요?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너무 세상에 떠버려가지고 과연 근데 이제 계약을 이렇게 연장을 안 하면서 뭔 활동을 해갖고 제대로 된 그룹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연장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하이브하고 그 신생 그룹들 있잖아요. 너무 뛰어나게 막 나타나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회사가 돼버리고 걸그룹이 돼버린 신생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걸그룹 입장에서 보면 SM도 구닥다리고 YG도 구닥다리인 것이에요. 그 스타일로 계속 얼른 말하면 그 성냥가기 만들듯이 그
뭐 걸그룹 멤버들은 성냥 계피처럼 있잖아요. 넣어갖고 막 찍어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그 정말 놀라운 그 어떤 프로듀싱이 있지 않고는 그게 막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뉴진스를 보나 피프티를 보나 뭐 노래를 잘 부르면 거기서 거기고 춤을 잘 춰도 다 걸그룹 멤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 춤이 그 춤선을 보면은 정말 부들부들 연결되는 전체가 그냥 막 정말 그 뭐 이야기를 막 하듯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내가 한번 꽃이라는 그 걸그룹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해요. 그게 SM인가 잘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SM 하면 Y지 뭐 JYP 세 군데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꽃을 보는데 꽃 하면은 모두가 꽃잎이고 한 사람만 꽃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색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이런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회사는 맨 그런 수준의 프로듀싱을 하니까 나와도 뭐 1등은 안 나오고 2등, 3등, 4등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의 아까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어요. 네.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들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데가 CJ ENM입니다. 위기예요. 예. CJ ENM은 투자 대상에서 저는 제외하고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그 CJ ENM이 지금 뭔가 고향에 있잖아요. 고향에다가 그 1조 8천억을 들여서 그 K-팝 공연장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PF 대출 있죠. 네.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고양시.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PF 대출을 주로 해준 데가 미래에셋증권.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티밍이라고.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히카루 있지 않습니까? 히카루 히카루가 일본 가수. 그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냐면 원래 그 CJ ENM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거기서 커플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진짜 이렇게 히카루가 너무 그 춤을 칠 때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 뛰어났는데 사실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커플러에 들어간 멤버들 보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꼭 뭔가 그 감옥에 가다 놓은 강제로 있잖아요. 성냥각 속의 성냥처럼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뿐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어떤 프로듀싱을 해서 CJ ENM도 그런 영역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고. CJ ENM이 좀 대기업이라서 그런 걸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다. 미국에 또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뭘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티밍에서도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또 거기에서 지금 지분 한 20% 갖고 있는 넷마블이 있거든요. 네. 넷마블이 작년도 제 기억으로 한 6천억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 뭐 흑자전환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넷마블 지금 게임 가지고 뭐 흑자전환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CJ ENM 같은 경우는 정상화를 시키려면 뭔가 팔아야 됩니다. 매각해야 되는 거군요. 뭔가 이제 아까 넷마블 같은 경우를 매각하자니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매각한다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그건 지금 현재 실적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J ENM이 그런 부분에서 막 적자가 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연속극 같은 거 막 이런 것을 제작을 많이
줄일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좋으면서도 주가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네. 쪽에서는 하이브 하이브 그리고 JYP? 아니요. 네. DOU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어.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뭐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중동이나 막 전 세계가 뭐 중국이든 어디든 다 그냥 우리 K-팝에 그 제가 그 뭐야 해외를 많이 이렇게 네, 선교를 다니죠. 다녀봐서 알잖아요. 네. 막 뭐 우리나라 뭐 그룹 뭐 남자든 여자든 있잖아요. 사진 하나만 딱 갖고 가서 나눠주면 아.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막 정말 대한민국 한 번만 오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 그렇구나. 전 세계가 동시 접속해서 뭔가 컨텐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DOU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엔터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DOU하고 하이브는 쭉 갈 것 같고 DOU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대신에 DOU는 아까 이야기했던 카카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옹달 책방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관련해서 가장 심도 깊은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애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애플이 곡을 또 발표했잖아요. 애플이 이번에 이렇게 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OLED OS라는 게 있습니다. 네. OLED OS라는 게 있는데 OLED OS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WOLED 플러스 CF 방식. 네. 이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이 디스플레이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했을 때 WOLED 하면 OLED 플러스 LCD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만약 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충전했을 때 아무리 많이 사용해봐야 2시간, 1시간 반. 뭐 이 정도뿐이 못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R, VR을 만약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번 충전해서 10시간은 사용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안경처럼 끼고 다니다가 그냥 내가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 때나 보고 네. 안경 거기다 도수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시대의 그 AR, VR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OLED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 앞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인수한 이매진이 있습니다. 이매진 거기는 섀도우 마스크라고 일종의 이제 철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OLED OS를 만드는데 그 APS 우리나라에서 APS라는 기업이 FMM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우리 흔히 쓰는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쓰는 디스플레이 그 FMM은 일본의 DMP에서 만듭니다. 네. 일본의 DMP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애칭 방식이라고 감광액을 그 발라가지고 빛을 쏘이면 구멍이 뚫어집니다. 절판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 APS는 레이저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애칭 방식으로 FMM을 DMP에서 10개를 만들면 2개를 사용하고 8개는 불량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장 장비에다가 FMM을 용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2개 중에 또 하나는 불량이 납니다. 그러니까 10개 생산해봐야 한 개뿐이 못 쓰는 거죠. 근데 그게 20마이크로예요. 근데 지금 현재 APS에서 만드는 FMM은 몇 마이크로냐면 3마이크로입니다. 3마이크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휴대폰이나 사용하는 데는 그런 픽셀이 필요가 없지만 이 지금 이제 AR, VR에 사용하는 3마이크로를 300ppi를 만든다 그러면 가로 세로 1인치에 구멍을 3,000개를 뚫어야 됩니다. 네. 그게 300ppi입니다. 네. 그러면 쇠에다가 구멍을 3,000개 뚫어놓고 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용접을 하겠습니까? 그런 인장 문제라든가 너무 어떻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이 헤드셋을 만들 때 그러니까 APS에서 FMM을 갖다가 다 테스트를 했고 삼성에서 인수한 이매진의 섀도우 마스크로 만든 디스플레이도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매진은 아까 이야기하는 WOLED 플러스 CF 있잖아요. 네. 그 디스플레이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선택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이 아주 구형, 지금 현재 그 1인자는 누구냐면 중국의 BOE입니다. BOE. 그게 왜냐면 WOLED 또 플러스 CF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전기차를 중국이 그냥 가장 먼저 투자했던 것처럼 이 분야만큼 세계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BOE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중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WOLED CF의 그를 만드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가장 뛰어난 데가 소니입니다. 소니. 네. 그래서 소니에서 이번에 그 애플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카메라 렌즈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중국 아니면 대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LG 이노텍 뭐 이런 거 수혜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플이 아까 이야기한 WOLED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럽고 이걸 오래 쓰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WOLED 단점이 어지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2시간 정도 이렇게 분이 이렇게 충전 시간이 2시간 정도 분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새로운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테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시연이 안 되니까 애플은 1차적으로 WOLED 플러스 CF 방식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기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매진을 인수를 했다는 것은 삼성 쪽은 먼저 OLED OS 쪽에서 이매진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3000ppm 진짜 OLED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10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충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변수가 뭐냐면 우리가 OLED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뭘로 가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혹시 미니 OLED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미니 OLED 미니 LED.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나노 LED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성에서 TV를 선선할 때 옛날에 처음 막 마이크로 LED로 뭐 엄청나게 큰 상상을 초월한 그 막 TV를 만들어 놓고 막 전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용한 LED가 약 100마이크로 정도 됐습니다. 100마이크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 진짜 마이크로 OLED가 되려면 이게 80마이크로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텔레비에 사용하는 것이.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MR 장비 있잖아요. AR, VR에 만약 디스플레이에 LED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얼마 수준이냐면 50마이크로 이하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잉크젯으로 그냥 우리 프린터 하듯이 도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는 지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엄청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아직 LED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애플이 소니의 그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잖아요. WOLED CF를. 그 다음에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은 OLED로 진짜로 그 이매진이나 APS로 가보려고 실험을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애플이 도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애플이 준비하는 것은 LED OS.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OLED든 나노 LED든 마이크로 LED든 해서 그 분야에서 세계 1위가 소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니에서 그걸 다시 납품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내놓을 MR 장비는 한 10시간 정도 충전 시간에
그러니까 OLED보다 뛰어난 것이 LED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네. 훨씬 가볍고 OLED도 엄청 가볍죠. 우리 안경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플에서 있잖아요. M2라고 하는 맥스 칩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탑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GPU의 3배 성능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애플이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중요하냐면 삼성도 똑같이 이제 애플을 뛰어넘던 애플하고 비슷한 이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OLED로 아까 OLED, OLED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미진 방식으로 섀도우 마스크 방식으로 가든지 이를 해갖고 애플보다 훨씬 좋은 디스플레이 영역을 구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칩을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남의 칩을 쓰든 아니면 자체 칩을 쓰든 훨씬 뛰어난 칩을 쓰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협력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 휴대폰에 쓰는 그 이미지 센서 아니면은 그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애플이 대만이나 중국 것을 썼다는 것은 이미 그 시장 자체를 다 한국을 뛰어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네. 옛날에는 막 한국에서 다 생산했던 것들이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보면은 휴대폰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대부분을 지금 BOA에서도 얼마 납품 받고 있지만 애플은 지금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것을 조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니에서 이것을 조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애플의 그 디스플레이는 한국하고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부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것을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엄청 중요해진 거죠. 네.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냥 이걸 MR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어떻게 생산해서 얼마만큼 파냐도 달려있고 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이야 뭐 400 몇십만 원씩 고가에 나오지만 저가에 나오면 이제 게임하는데 훨씬 더 무슨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데 누가 그 안경 안 쓰고 게임하면 촌놈 돼버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ST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 지금 현재 장비 발주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캐논 토키하고 알박 그중에 이제 애플이 어차피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쓰니까 캐논 토키를 선호를 한다 그래요. 근데 캐논 토키에서 제시하는 증착 장비의 가격이 뭐 1조 2천억이니 그 이상도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ST가 공동으로 국책과제로 지금 현재 초고진공 챔버인데 그걸 플라즈마로 이제 증착하는 그런 장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붙여보자면 초고진공 플라즈마 챔버입니다. 이게 뭐냐면 8.6세대를 증착하는 장비예요. 증착할 때 가장 핵심 장비. 이 소리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보니까 삼성 계열사 중에 세메스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세메스가 2021년도 매출액이 3조 1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메스의 2022년도의 매출액이 2조 9천억.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2,100억인가 2,2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메스가 삼성의 그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장비에 정말 핵심 장비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삼성에 납품하는 그런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매출액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지금 나노 기술로 갔을 때 장비가 뒤처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ST가 초고진공 플라즈마 챔버를 이렇게 ST가 수주했는데 공동 연구가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세메스에서 직접 8.6세대
그 증착 장비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국제과제가 2년인데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6세대를 공장 가동을 하려는 것은 20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이니까 2024년까지 개발이 한다면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이미진에 있잖아요. 섀도우 마스크하고 그 WOLED 플러스 CF 그런 뭐 디스플레이 이미진 뭐 2,900이라면 뭐 사실은 그 삼성으로 보자면 회사 사이가 작는데 그것을 인수하게 된 계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섀도우 마스크로 하는 또 증착 장비. 예, 그게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회사가 실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 그 관련된 증착 장비 뭐 모든 그 디스플레이 생산하는 그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된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상현실 시장이 커지니까 그것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진을 인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현재 애플에서 MR 장비를 이렇게 내놓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큰 수혜가 됩니다. 지금이야 뭐 그게 470만 원 얼마 해서 그 몇 사람이나 쓸까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전 국민이 쓰는 휴대폰처럼 쓰는 시대가 오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안경처럼 우리 그냥 일반 안경 있잖아요. 쓰고 다니면은 다 돼버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소요되는 또 반도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애플 헤드셋에 네. 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소니 위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 MR 장비나 AI, VR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네. 옛날부터.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그 애플이 요청해갖고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았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애플이 WOLED 그럼에도 불구하고 CF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정한 것은 최악의 디스플레이를 얼마나 하면 지금 거기에다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시간을 벌어준 것이고. 그랬는데 왜 저기보다 훨씬 지금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은 출시가 늦고 아직 어떤 비전을 발표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삼성이 어찌 보면은 뭐 어떤 전략적으로 늦게 나온다고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늦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이제 삼성의 앞으로 비전이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앞서지 않고 늘 뒤서면서 또 실질적으로 전혀 반도체를 하지 않는 애플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자체 칩을 생산을 해갖고 할 때까지 지금 어떤 삼성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를 소니에게 뺏겼다는 것이 뭐냐면 삼성에서 늦게 출시를 하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뭔가 사용을 하니까 삼성에서 그 반대급부로 애플보다 늦게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니에서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는데 삼성이 한다는 삼성이 아직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랑 삼성전자랑 휴대폰으로 경쟁했듯이 예. 이제 저 헤드셋을 두고 애플이 먼저 출시한 거고 예. 삼성전자도 똑같이 휴대폰 갤럭시처럼 예. 헤드셋이 나온다는 거고 그러죠. 그럼 여기 디스플레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쓰는 거고 예. 그렇게 이제 미래를 그러니까 그리는 이제 이 MR 장비에서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성공하는 기업이 정말 세계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앞으로 우리 엄청나고. 제가 오늘은 안 차고 왔습니다만 네. 그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갤럭시 뭐죠? 워치. 네, 워치. 네. 워치 같은 게 이렇게 뭐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필름 형태로 그냥 붙여버리고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피부에다 붙여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뭐 혈압부터 시작해갖고 뭐 혈당 모든 맥박 모든 것이 다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이런 기계들이 그냥 옷에다가 붙여서 그냥 옷감하고 같이 그 있잖아요. 정도로요. 진즉 다 그런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습니다. 옷감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세계 시장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 첫 발자국인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LED OS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잉크젯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알란가 모르겠는데 롤투롤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닐 필름 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필름 돌듯이 막 돌면 디스플레이가 생산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얇겠습니까? 그 디스플레이가. 선익 시스템에서 그 증착 장비를 LG 디스플레이도 그 WOLED CF 장비를 LG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했던 거하고 BOE도 그 선익 시스템에서 그걸 납품을 하는 증착 장비 회사가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애플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전혀 선택되지 못한 거죠. LG 이노텍이 뭐가 선택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다못해 LG 이노텍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 모듈 아닙니까? 카메라 모듈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카메라 모듈이 다른 회사에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 이미 카메라 모듈도 대한민국 경쟁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의문을 제시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10개를 쓴다면 중국에는 1000개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서 대한민국에서 10개를 만든다면 중국에서 1000개를 만들어 버리니까 후발주자가 그 개발하는 기술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버린 거죠. 엄청 빠른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자본총계에서 너무 괴리된 종목은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식은 성장성입니다. 누가 뭐라도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역발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장성이 좋다고 하면 다 올라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올라 있는 주식에 투자해도 또 거기서 엄청 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곤란한데 주식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걸 못 샀어. 나는 올라서 주식 절대 안 사거든요. 근데 그게 2배 갔어. 그래서 저희 곤란한데 언제 떨어지나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2배가.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천억의 자본 총계를 갖고 있는 것과 200억의 자본 총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시가총액이라도 기업의 사이즈를 막상 방문해서 보면 엄청나게 틀립니다. 사이즈 자체가. 네. 사이즈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큰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역발상하지 않으면 성장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하락해 있고 자본총계는 높아.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적자에서 역발상을 하면서 기술을 찾으니까 ST를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역발상의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식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을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